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하루 2,500개의 간판이 내려지고 있고 1시간에 100명이 넘는 사장님들이 폐업 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91만 명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는데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세무 공무원은 이 상황을 점잖은 경제 용어 대신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박살났다고요. 더 소름 돋는 건 망하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폐업이 창업을 추월하는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시장의 자정 능력 자체가 멈춰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무너질수록 바빠지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거리를 한번 걸어보시면 체감이 바로 옵니다. 임대문이라고 적힌 종이가 덕지덕지 붙은 빈 상가들. 예전 같으면 누군가는 권리금 없이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 텅 빈 공간들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누군가가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전부 쏟아부었다가 빚더미만 안고 쫓겨난 경제적 참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 한파가 동네 식당이나 카페 수준을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생 자격증이라고 믿었던 전문직, 소위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까지 흔들리고 있거든요. 변호사, 의사, 건축사 이런 직업들은 오랫동안 불황을 모르는 철옹성 같은 존재였습니다. 공부 잘해서 자격증 따면 부와 명예가 보장된다는 게 우리 세대가 보고 자란 성공 방정식이었으니까요. 먼저 법조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예전에 변호사 사무실의 핵심 수입원은 성공보수였습니다. 착수금은 기본이고 재판에서 이기면 의뢰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의 10%에서 20%를 추가로 받는 구조였죠. 이게 진짜 돈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의뢰인들이 수임료 깎는 건 예사고 성공보수 약정 자체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이 됐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성공 보수 없이 헐값 착수금만 받고 사건을 수임하는 사무실이 우후죽순 늘어났고 결국 변호사들이 박리담의 전략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건 집중해서 하면 됐던 일을 이제는 수익을 맞추려고 20건에서 30건씩 억지로 끌어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사건 하나하나에 들이는 시간과 정성은 당연히 줄어들고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면서도 손에 쥐는 돈은 예전보다 적은 말 그대로 고학력 육체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의사들은 좀 낫냐? 이것도 아닙니다. 특히 불황을 덜 탄다고 여겨졌던 강남 미용 피부과 시장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레이저 시술 1회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밥 한 그릇보다 싼 9,900원. 심지어 그 이하로 내려간 곳들도 수두룩합니다. 이걸 정상적인 의료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죠. 소비자들 지갑이 다치니까 병원들이 가격을 바닥까지 끌어내려서라도 환자를 끌어모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그래서 공장형 피부과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뒤편에서 의사들이 기계 부품처럼 돌아가는 구조예요. 상담실장이 매출 맞추려고 기계적으로 코스를 짜오면 의사는 환자 얼굴 제대로 볼 새도 없이 3분 상담에 5분 시술을 무한 반복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가운을 입은 전문직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과도한 임대료와 고가 장비 리스료를 감당하기 위해 자기 면허와 체력을 갈아 넣으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건축사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건축은 경제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예요.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부터 해야 하니까 건축사 사무소의 일감은 앞으로의 건설 경기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인 셈이죠. 그런데 최근 건축 인허가 물량이 작년 대비 35%나 급감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지금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최소 1년에서 2년 동안 지어질 건물 자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수많은 건축사, 사무소가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해서 사실상 개점유업 상태이고 직원들 월급 줄 돈이 마르면서 멀쩡히 일하던 건축 전공 인재들이 하루아침에 구조조정 칼바람에 책상을 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지 않는다는 건 그 뒤를 따라오는 건설, 자재, 인테리어, 이사업체까지 줄줄이 일감이 증발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닙니다. 전문 자격증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는 중산층의 오랜 믿음, 그 신화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고소득 전문직마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판에 자본도 기술도 부족한 일반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공포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조차 어렵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폐허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고통받는 그 위에서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 저는 이들을 자본주의의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철거와 폐기물 처리 업체들입니다. 혹시 주변에 가게 문단분이 계셔서 철거 견적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전화를 걸어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당장 다음 주에 와달라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유명한 철거 업체들은 이미 3개월치 예약이 꽉 차 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요. 식당이 밀집한 거리를 지나다 보면 트럭에 업소용 냉장고, 스테인리스 작업대, 의자들이 산더미처럼 실려나가는 광경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가느냐? 중고 주방용품 매장 창고에는 이미 물건을 쌓을 공간조차 없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퇴직금 털어서 야심차게 구매했던 반짝이는 새 장비들이 헐값에 넘겨져 고철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이죠. 철거 업체 사장님들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다며 땀을 흘리지만 그 땀방울이 다른 누군가의 눈물 위에서 흐르고 있다는 건 참 씁쓸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폐업 컨설팅이라는 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게 문 닫는 게 뭐 어렵냐, 그냥 셔터 내리면 끝이지 않냐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폐업하는 순간 밀린 세금 정산, 4대 보험 상실 신고, 임대차 계약 해지, 각종 정부 지원금 반납 문제까지 행정 지옥이 펼쳐지거든요. 이미 사업이 망해서 멘탈이 바닥난 사장님들이 이 복잡한 서류들을 혼자 처리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든 컨설팅 업체들이 작년 대비 15% 이상 성장했고 심지어 폐업할 때 정부에서 나오는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대신 타주겠다며 수수료를 챙기는 대행 업체들까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돕는다는 명분이지만 결국 그 불행 자체가 비즈니스 먹잇감이 되고 있는 셈이죠. 법조계에서도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변호사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와중에 유독 승승장구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노무법인과 노동 전문 변호사들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사장님과 직원 사이가 원만하죠. 서로 윈윈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돈줄이 마르면 인간관계의 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노동청과 법원에는 부당해고, 임금 체불 관련 소송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노무법인들이 양손에 떡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사장님들에게 법적으로 문제없이 직원을 내보내는 방법을 컨설팅하며 돈을 벌고 다른 한쪽에서는 해고당한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과 위로금을 받아내는 방법을 안내하며 수수료를 챙깁니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싸움이 격해질수록 이들의 수입은 늘어나는 구조예요.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쓰러져가고 실패를 처리하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많은 사장님들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고 방심하다가 인생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덫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분 혹은 앞으로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 발밑에서 지금 이 순간 똑딱거리고 있는 시한폭탄에 관한 겁니다.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과 소규모 스타트업 씬에는 아주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독사과가 하나 굴러다니고 있어요. 바로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관행입니다. 사장님들이 직원을 뽑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월급이 아니라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이거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월급의 약 10%를 보험료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월급 300만 원짜리 직원이면 실제로 사장님 주머니에서 33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가는 셈이죠. 그때 악마의 속삭임이 시작됩니다. 주변에서 심지어 일부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조언하거든요. 굳이 4대 보험 복잡하게 가입하지 말고 프리랜서 용역 계약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세금 3% 떼고 주면 사장님은 보험료 아끼고 직원도 실수령액이 늘어나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윈윈이죠. 그래서 많은 초보 창업자들이 근로계약서 대신 업무 위탁 계약서니 프리랜서 계약서니 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분명히 적었고 본인도 동의했으니 나중에 문제될 리 없다고 안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계약서는 법적으로 휴지 조각입니다. 여러분을 방심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초대장에 불과하거든요. 이 시한폭탄이 터지는 시점은 명확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절대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직원이 그만둘 때,
특히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퇴사할 때 모든 게 폭발합니다. 1년 넘게 일한 프리랜서 계약 직원이 나가면서 퇴직금을 요구하면 사장님은 황당하겠죠. 우리 처음에 프리랜서로 하기로 합의했잖아.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는 거 모르냐? 4대 보험 안 들고 월급 더 가져가겠다고 한 건 너잖아. 이렇게 반박하겠지만 직원은 조용히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장님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노동청 근로감독관 앞에서는 계약서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오직 실질, 법률 용어로 말하면 사용 종속 관계가 있었느냐는 것만 따져요. 판단 기준은 아주 구체적이고 냉정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업무 장소가 지정돼 있었는지, 사장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했는지, 컴퓨터나 책상 같은 비품을 사장이 제공했는지를 봅니다. 아침 9시 출근에 저녁 6시 퇴근을 지키게 했고, 내 가게나 사무실에서만 일하게 했으며 카카오톡으로 이거 해라 저거 치워라 지시한 기록이 있고 장비를 사장이 제공했다면 그 사람은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일한 근로자일 뿐이에요. 근로감독관은 계약서 내용은 무효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였음이 인정된다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래봤자 퇴직금 좀 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퇴직금은 재앙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순간 이 데이터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으로 공유됩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이라는 핵폭탄이 떨어져요. 가장 먼저 4대 보험료 폭탄이 옵니다. 지난 1년 혹은 3년 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오는 거예요. 원래 4대 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이미 직원은 퇴사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론적으로 직원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소송까지 가서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사장님이 직원 몫까지 전액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여기에 연체료와 가상금까지 덤으로 붙습니다. 두 번째로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프리랜서로 처리하면서 3.3%만 원천 징수했던 세금도 전부 문제가 됩니다. 근로소득세로 재정산하게 되면 국세청이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 불상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비용 처리했던 인건비 항목이 부인당하면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까지 수정되어 추가 세금을 물어야 할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주던 직원이 2년 일하고 나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퇴직금 약 600만 원은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이니 그건 그렇다 치고요. 밀린 4대 보험료가 월급의 약 18%에 24개월치를 곱하면 약 1,3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각종 가산세와 과태료 수백만 원이 추가되면 직원 한 명 내보냈는데 갑자기 2천만 원 이상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직원이 3명에서 4명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웬만한 중소기업이 휘청거리고 자영업자는 곧바로 폐업 신고서를 써야 하는 금액이에요. 월급의 10% 아끼려다가 가게 기둥뿌리가 뽑힌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빚을 내서라도 막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 문제의 끝판왕은 형사처벌입니다. 퇴직금은 직원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데 앞서 말한 보험료 폭탄 때문에 자금 흐름이 막혀서 14일 안에 퇴직금을 못 주면 이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형사사건이 됩니다. 사장님은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고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벌금 좀 내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입니다. 평범하게 장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임금 체불 범죄자가 되어 전과 기록이 남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지 생각해 보시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은행 대출 연장이 거부되거나 금리가 폭등할 수 있고 소상공인 지원금이나 정책자금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체불 액수가 크면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고 요즘은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가 있어서 인터넷에 여러분의 이름과 상호가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몰랐다. 직원이 먼저 원해서 그렇게 한 건데 너무 억울하다. 가족처럼 지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소연하시죠. 하지만 법은 감정이 없고 모른다는 건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이상 여러분은 경영자이고 경영자는 관련 법규를 지킬 의무가 있거든요. 직원이 먼저 3.3%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 있어도 근로감독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이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보다 법이 우선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직원이 스스로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고 도장을 찍었어도 법이 그건 불법이라고 하면 그 합의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살벌한 이야기들이 결국 가리키는 결말이 뭘까요? 사장님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학습 능력이 있어요. 인건비 부담은 치솟고 노동법 리스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생존 방식은 아주 단순하고 극단적입니다. 바로 사람을 지우는 거예요. 직원을 내보내고 사장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나홀로 사장의 시대가 강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은 기형적인 R형 구조로 변해가고 있어요. 한쪽에는 자본과 시스템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반대쪽에는 직원을 한 명도 쓰지 않고 몸으로 때우는 1인 초소형 점포만 살아남고 정작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며 일자리를 만들어내던 건실한 중소상공인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겁니다. 예전에는 장사가 좀 되면 아르바이트생 한 명 더 쓰고 직원을 채용해서 가게를 키워나가는 재미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장사가 잘 돼도 사람을 안 뽑습니다. 차라리 키오스크를 한 대 더 들이거나 서빙 로봇을 렌탈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리스크인 세상이 된 거죠. 여기에 더 비극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좀비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장사가 안 되면 문 닫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쉽게 말하지만 현실은 감옥이나 다름없거든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폐업하는 순간 남은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물어야 하거나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면 본사에 물어줘야 할 거액의 위약금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당장 문 닫아서 위약금을 무는 것보다 차라리 문을 열어놓고 매달 100만 원씩 적자를 보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올 리 없는 텅 빈 가게를 지키며 매일 조금씩 말라가고 있는 사장님들이 우리 주변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혹독한 겨울에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3040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퇴직금과 노후 자금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이 돈은 전쟁터에 들고 나가는 총알이 아니라 최후의 방공호예요. 절대로 창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이 돈을 도박판에 던지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은퇴 자금으로 치킨집 차리면 대박은 못 쳐도 먹고 살 수는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돈을 잃는 순간 재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돈을 꽉 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어설프게 뭔가를 버리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해요. 현금을 지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돈을 버는 겁니다. 화려한 프랜차이즈 브로셔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사장이 출근 안 하고 골프장에 다니는데 알아서 돌아가며 돈을 벌어다 주는 가게는 세상에 없어요. 진짜 그런 게 있다면 본사가 직영점을 내지 왜 여러분에게 가맹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들이 파는 건 성공의 기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동력과 자본을 담보로 한 본사의 안전한 수익 모델일 뿐입니다. 특히 별다른 기술 없이 돈만 내면 바로 오픈할 수 있다는 아이템일수록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수명은 짧고 경쟁은 처절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창업을 정말로 하겠다면 커피 내리는 법이나 빵 굽는 기술을 배우기 전에 세법과 노동법부터 공부하십시오.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인테리어와 메뉴 개발에는 목숨을 걸면서 정작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률 지식에는 무관심합니다. 이건 칼 잡는 법도 모르면서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과 같아요. 서점에 가서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 상식이나 노무관리 관련 책을 딱 3권만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 책값 몇만 원이 나중에 수천만 원을 지켜주는 보험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엑셀 파일과 인터넷 검색만 믿지 말고 반드시 현장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상권 분석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유동 인구 데이터는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눈여겨본 자리가 있다면 평일과 주말, 비 오는 날과 맑은 날을 가리지 않고 직접 가보셔야 합니다. 경쟁 점포 맞은편 카페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몇 명 들어가는지 직접 세어보시고 영수증을 주어서 객단가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화면 속 숫자가 아니라 몸으로 부딪혀서 얻은 처절한 데이터만이 진짜입니다. 지금은 겨울입니다. 그것도 아주 길고 혹독한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며 버티는 게 전략이거든요.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욕심부리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면서 다음 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이토록 절실하게 와닿는 시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부디 현명하고 단단해지시길 바랍니다.